중국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완전히 딱 매달려가지고 발바닥이라도 하를 기세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걸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파병을 놓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또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또 신사임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과 김정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멈출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이 섞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옵션으로 나와서 거론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 중 일부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로 양측 어디도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겨두자.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그렇게 만들자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뭐 그걸 다 비무장지대로 남겨두는 건 아니고 러시아로서는 뭐 크림반도 같이 전략적 지역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푸틴한테 아주 유리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자기 땅을 빼앗기고 또 회복을 못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무기나 탄약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포탄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우크라이나 지원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서로 협상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자는 여론이 지금 50% 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전쟁을 밀고 나갈 명분을 잃은 거죠. 이미 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들의 목숨을 갈아 넣으면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아마 협상이 급물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고 러시아 부대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상자나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일선 전투장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시신이나 포로를 획득하면 당연히 공개를 했겠지만 안 한 거 봐서는 전투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근데 푸틴이 북한군을 지금 불러들인 것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일단 쿠르스크는 그 지역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군을 일선에 막 공격 작전에 투입하지는 않고 이 각 지역마다 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를 북한군이 차지하고 경비를 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르스크는 이렇게 전선이 딱 고착돼 가지고 참호전 하면서 사람들이 시체를 쌓으면서 점령하고 뺏기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기동하는 걸 보면 유격전 비슷하게 기동전으로 막 합니다. 전선을 딱 고착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을 나타났다가 다음 날에는 또 이 마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란 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런 교란 작전, 이 유격전에는 일단 각 마을마다 병력이 주둔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북한군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병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먹는 문제죠. 그러니까 식량을 좀 지원받을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밀 생산량이 엄청나가지고 100만 톤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생산되는 밀이 막 1억 톤씩 되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연료. 이미 석유는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해서 1년에 공급하기로 됐던 양이 50만 배럴인데 벌써 100만 배럴 이상 들어갔다. 이것은 뭐 북한의 연료난에 상당히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는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군사 과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까지는 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S-400이 한 세트가 5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게 귀합니다. 예, 북한에 퍼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서
5억 달러짜리 세트가 16개인가 지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 줄 것 같고 그 밑에 아래 단계인 S-300 대공 방어 시스템 정도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방 그 생산 기술이 선진 기술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가령 최신 핵 잠수함의 설계도가 들어갔다. 그럼 북한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냐?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북한이 못 만듭니다. 또 러시아에서 최신 기술이 미그 29가 북한에서 갖고 있는 가장 최신 비행기인데 그 이후에 수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스텔스기로 수 57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을 줘도 항공기에는 부품이 거의 한 20만 개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 과연 그 모든 부품을 다 깎아서 맞출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미사일 생산하는 첨단 기술은 아마 북한에서 그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첨단 기술 들어가도 북한에서 이걸 받아서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파병을 통해 핵기술 등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이미 북한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화까지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핵 만드는 기술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 기술 자체는 이미 1945년도에 나온 거의 8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사 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검증이 안 된 게 항상 고각 발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 각도로 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앞에 탄두 부분이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냐 없냐 그건 아직 테스트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다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여 년째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러시아에서 굳이 받을 게 뭐 있냐. 얼마 전에 푸틴이 한꺼번에 6개의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선보이는데 그러면서 푸틴이 그랬어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미사일이 그 초속이 한 2km, 3km씩 나오니까 이거 현존하는 대공 시스템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져다가 북한이 만들지 않은 한에서는 그 아래 단계의 미사일 기술들은 다 획득했다. 그런데 그런 극초음속 기술을 이제 러시아가 발명한 따끈따끈한 건데 그걸 북한에 줄까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줄 때 다 계산하고 줍니다. 북한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기술 줬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기존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북한이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면 러시아 군수산업이 타격받기 때문에 진짜 최신 기술은 지금까지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되는 것이 어차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북한한테는 항상 늘 거물, 대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에는 중국이 있었고 또 중국이 지금 관계가 시들해지니까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그에 맞춰서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또 없죠.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켜 가지고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는 한에서는 당장 러시아까지 북한하고 차단하게 해서 얻을 게 뭐냐? 북한의 고립과 그러면 뭐 아사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뭐 기름 없으니까 차도 못 뛰고 온 나라가 스톱되는 상황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붕괴되게 되면 한국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뒤에서 북한을 좀 먹여 살린다라고 하면 먹고 살만하면 또 북한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고 배가 부르면 어차피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주 배가 고픈 굶주린 그런 북한이 무서운 거니까 러시아가 좀 식량 지원해주고 하는 건 뭐 우리 안보에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 북한에 퍼줬는데 우리가 안 주고 러시아가 퍼주면 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파병 후 실제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긴 하겠지만 그걸 의식해서 북한에서 이걸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이걸 화제를 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렁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이게 화제가 돼서 남들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화제가 되는데 서로 말하면 잡아가니까 본인만 입 뚝 달고 파병 갔다고 합대 뭐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설사 파병이 또 가서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쳐도 저는 이게 북한 내부의 그 민심을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처참한지 그 상황을 북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뭐 한국도 뭐 베트남에 파병 갔는데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가서 쌀이랑 기름이랑 얻어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내가 가서 죽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서 외국 구경 한번 나가볼 수 있겠구나. 또 갔다 오면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문을 열고 내보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군인들도 아마 나는 안 파병 시켜주냐라고 생각하는 군인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가면 적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군인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는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잡아가지만 가라면 가는 거죠. 근데 가도 내심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급한 돈이 실제 북한 군인에게 보상이 될까요? 뭐 한 2,000불, 3,000불씩 월로 나가면 북한 당국에서 다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병사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 벌목을 나갔다 그러면 뭐 10%, 20% 정도는 본인이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장입니다. 전장이기 때문에 벌목공보다는 보상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00불, 3,000불이면 벌목공이 10%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병사는 한 30% 정도는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걸 매달 이렇게 병사의 주머니에다 꽂아주는 건 아니고 있었던 기간만큼 해서 들어갈 때 주지 않겠나. 그렇게 줘야 대박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북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병 갔더니 저 집은 부자 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혹시 가서 또 죽었다 그러면 거기도 또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북한 군인들은 많이 죽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건설하고 뭐 어찌고 하면 정말 많이 죽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 나가서 죽으면 운이 없는 거. 어차피 전쟁 안 나가라도 죽은 사람들이 굴 뚫다가 죽고 건설하다 무너져 죽고 엄청 죽는데 쟤는 죽어도 그래도 보상은 꽤 받고 죽었네. 라고 어찌 보면 다른 죽은 병사의 부모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북한군 병사의 부모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보상은 무조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상이 있으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우리도 예전에 베트남 파병 갔을 때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전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는 사람이 안 포함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 가가지고 살면 돈 많이 버는 거고 뭐 이판사판인 거죠. 가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 파병 갈 때보다 지금 북한이 훨씬 더 가난하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려는 욕구는 과거 우리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달러를 받는다 쳐도 600달러가 됩니다. 600달러면 4인 가족이 1년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버티고 오면 12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고 집도 뭐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전투력이 낮아서 전쟁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군인으로 나갔으니까 전쟁은 할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를 보면 지금 40대, 50대도 나가서 한두 달 훈련받고 총 쥐고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적이 그렇게 훈련된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군은 거의 10년 동안 전투 훈련만 받았으니까 물론 나간 사람들이 다 10년짜리 베테랑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4년, 5년 차 군인들이 중추일 거 아닙니까? 전투훈련은 4년, 5년 받았기 때문에 뭐 총 들고 쏘고 진지를 지키고 하는 건 잘할 수 있죠. 단 좀 어설픈 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드론에 의해서 뭐 자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배우지를 못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가서 러시아에서 훈련 받으면 빨리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면 그 습득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군인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모집해가지고 농촌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총 쥐고 내보내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북한군이라고 해서 뭐 결코 질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명령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충분한 전투력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병 결정이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행운의 기회를 잡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김정은은 정말 출구가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그냥 망나니로 양아치로 찢겨가지고 지금 고립받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고립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차피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혼자 살던 양아치가 갑자기 러시아하고 편먹으면 이때부터는 양아치가 아니고 조직폭력배가 되는 폭력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붙어 있으면 러시아만 붙어 있으면 북한은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그 이전에 어느 만큼 북한군이 공을 세울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서 설사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고 별 필요 없는 병력이었다 1월까지라고 한다 쳐도 푸틴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파병일 때 한국군이 정말 용맹하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 똑같은 민족입니다. 저쪽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싸움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치를 떨 정도로. 그런 북한군의 활약도 보여주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러시아가 많이 얻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20% 영토라고 하지만 그거 없어도 됩니다. 남는 게 땅인데 러시아는 굳이 땅 따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땅을 먹겠다고 지금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전사자 한 3, 40만 명의 부상자까지 하면 그럼 푸틴으로서는 이게 100만의 생명하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출산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100만의 생명과 그 흔한 땅을 바꿔먹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러시아에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푸틴으로서는 이게 이기긴 이겼지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우리 싸움 나왔을 때 결국 둘이 싸웠는데 나는 막 이기긴 이겼지만 뼈도 부러지고 코뼈도 돌아가고 하면 이게 이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안 싸우는 게 사실 제일 좋죠. 푸틴은 경제도 지금 다 지금 망가져 있고 군수 경제로 기형적으로 지금 다 집중되는 바람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경제들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가 저거 휘청휘청 할 겁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도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득된 거는 김정은은 정말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재고로 처리했던 쌓아두었던 포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옛날 포까지 다 보내줬어요. 재고 처리를 하고 그만한 대가로 이제 쌀도 바꿔오고 하니까 김정은만 그냥 신이 난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높아졌다는데 사실인가요? 경호 수위는 어느 날 갑자기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사진에 딱 경호원들 나왔을 때 얘들이 이제는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있네. 이번엔 방패가 될 수 있는 가방이네.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예전에는 안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오니까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경호원들이 사진에 안 나왔을 때도 그럼 경호원 안 섰냐? 다 서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경호 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은 원래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7겹, 6겹 이렇게 들어가면 감싸고 있거든요. 그건 달라지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경호의 일관성은 쭉 있는데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진에 경호원들을 그렇게 담았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우리 최고 사령 수뇌부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뭐 테러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경호는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겁에 질렸다고 하면 드론이 제일 무서울 겁니다. 미사일 정도는 이제 국가가 결심해야 단추가 딱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굳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 한반도에 혼란 상황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거 민간도 막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고 4월 15일에 태양절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드론이 와서 폭탄을 탁 떨굴 수도 있단 말이죠. 민간이니까. 항상 좀 밤에 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는 또 드론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김일성 광장 행사할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소리로도 못 들어요. 그러면 이거 누군가 마음 먹으면 이제 뭐 얼마든지 지금 드론을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데 그 한 3천만 원이면 평양까지 갔다 오는 드론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수송기가 딱 석대 있는데 지금 한 대를 뜯어가지고 조기경보기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조기경보기가 필요하냐? 이 드론은 레이더로 안 잡히니까 위에서 내려다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할 때는 조기경보기 올라가서 뭐가 다가오는 물체가 없는지 내려다보려고 그 조기경보기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그거 만드는 작업하는데 아마 어디 별장 같은 데 가도 요즘에 경호할 때는 경호원들이 뭐 저격 같은 걸 감안해서 탁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근데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행사 가면 거의 한 4km를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격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 죽는 건 겁이 안 나는데 드론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호원들은 그 전문 이제 하늘 쳐다보는 사람들이 지금 한 30%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전략적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뭐 한 3, 40만 명이라고 치면 북한군은 그중 1만 명이거든요. 들어오면 쏘고 맞고 죽이고 뭐 이런 거밖에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북한군 대응하는 것도 뭐 다른 대책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귀순 요구하는 삐라 같은 거는 한국말로 제작해서 뿌리긴 하겠지만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의 국적이 어떻게 되든 지금 러시아에 지금 북한군만 있는 게 아니고 체첸군도 있고 뭐 중국이나 뭐 이쪽에서 막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데 국적이 어떻든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적이니까 막아야 되는 과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을 안 받지만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무조건 또 반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 사견임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다면 공격 무기를 주는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모든 무기 공급, 탄약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도 안 주는데 우리가 나서서 줄 이유가 있겠냐? 굳이 그 탄약이 가면 살상무기 가면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게 될 텐데 그럼 러시아하고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 안 할 거냐? 계속 상대를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또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필요하고 다시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살상무기가 가면 양측의 그 감정적 골이 훨씬 깊어지게 되고 여기서 어부지를 얻는 거는 김정은이죠. 살상무기 보내주면 푸틴이 또 기분 나빠서라도 훨씬 더 많은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에 지원해 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안 준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좀 봐야죠. 트럼프가 어떻게 정전을 시키겠는지. 정전시키면 우리가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우리나라 무기야 뭐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금 포병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포탄 얼만큼 쏟아 퍼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포 시장에서 또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명품 무기고 최고의 좋은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포가 한 1만 문 정도가 파괴돼가지고 쓸 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제 170mm 포 방사포 싹싹 끌어서 가는데 그거는 정말 그 쏘면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지 장담할 수 없는 포거든요. 포 자체가 포신은 이만큼 기는데 철판 2개 붙여서 말아서 붙여가지고 그리고 차체도 이 탱크에다 올려놨어요. 탱크 그 차체에다 올려놔가지고 기껏해서 105mm 북한 탱크가 105mm 포를 쏘던 게 170mm짜리 포를 올려 쏘니까 한 발 쏘면 그냥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 좌표 맞추느라고 뭐 그리고 뭐 형편없어요. 그런 것까지 갖다 쓴단 말이죠. 푸틴이 너무 급해서. 근데 이런 전쟁에서 만약에 한국에 K9 자주포가 갔다. 이러면 뭐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차도 물론 우리 전차가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에브람 전차가 같지만 에브람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가 우리 전차고 그리고 대공 무기 같은 경우도 천궁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S300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S400이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400이 199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런데 우리 천궁2는 2017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좋다는 대공무기보다 우리 대공무기가 더 좋아요. 물론 뭐 멀리 가거나 뭐 이런 건 멀리 보내진 않습니다. 400km, 500km씩 쏘진 않지만 그리고 고도도 낮지만은 적어도 충분한 거리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무기가 우리 천궁2인데 이게 만약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러시아 공군 활동 못합니다. 아마 들어오는 순항 미사일 다 요격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
K방사는 정말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전쟁해 보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가정이지만 러시아하고 한국이 붙으면 한국이 진짜 압살하겠다. 우리 뭐 70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니까. 그리고 남는 무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5mm 같은 경우는 포탄만 지금 350만 발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저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탄 아까워서 105mm 그 포를 다 이제 기아에서 제작한 차에다 올려서 이 자주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주포가 뭐 지금 한 1,000대 넘게 지금 생산되는데 그 차량하고 포탄 350만 발 그 버릴 거 다 갖다 줘도 전시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정확도도 훨씬 높고. 그래서 우리 무기는 정말 내놓으면 정말 대단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대단한 군사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완전 뻥스펙이에요. 우리 무기가 훨씬 좋습니다. 트럼프도 한국의 군함 건조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업 수준은 세계적인가요? 세계적인 게 아니고 조선산업은 아직까지는 세계 넘버 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군함 같은 것을 수주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돼 가지고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외주 주고 수주 주면 싸게 국방비를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국에서 줄만한 데가 그 동맹국인 한국에다가 오더를 떨고 올 수밖에 없고 항공기 산업은 미국이 아직은 더 발달돼 있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F-35도 다 쓸데없다고 이게 이제 무인기 시대라고. 근데 참 머스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2020년에 앞으로 전쟁에서 무인기가 대세일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무인기 전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천재의 머스크가 앞으로 스텔스기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항공기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우리한테 외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나마 줄 수 있는 게 해군. 예, 그리고 해군은 지금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한테는 최고의 가상의 적인데 중국이 지금 군함을 엄청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발맞춰 찍어야 되는데 돈은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싸게 중국이 코앞에서 미국의 군함들 빵빵 찍어내면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조선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상 한국의 무기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기 기술이 뭐 당연히 우리는 계속 북한이라는 적이 있으니까 준비해왔고 사실 우리는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전투민족인 상태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총 쏠 줄 알고 군대에 가서 전투할 때 벌써 딱 총만 지면 각계 전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영 짜고 이런 게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89년도에 LA에서 폭동 났을 때 한국 이민자들이 딱 진영 짜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데 갖다 놔도 남자들 한 10명 갔다가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진지를 딱 구축하고 방어를 할 수 있게 준비된 전투민족입니다. 이런 전투민족에게 당연히 우수한 전투 장비, 활용 능력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강한 적이 또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가 아마 전 세계 뭐 이스라엘 정도? 예, 이스라엘도 다 거의 요군들까지 갔다 오니까 그 외에는 모든 국민이 총 들고 싸우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이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무기 성능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에서도 압도적인 전투민족이다. 이거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 소극적이게 됨에 따라 전쟁의 위험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이 문제도 뭐 역시 정치학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중단했다 해서 전 세계가 갑자기 불안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솔직히 뭐 미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개입해서 전쟁이 날 것이 안 난 지역은 없거든요. 미군이 또 주둔해 있는 게 거의 없죠, 해외에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뭐 전쟁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어나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침해됐다 그러면 트럼프 어차피 4년밖에 안 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뭐 정책을 바꾸면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뭐 세계가 당장 혼란스럽고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서 꼭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중지시키고 이스라엘 전쟁 중지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보내지 않는다 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서 그때 가봐야 된다. 가보면 되지 뭐 지금 앉아서 전망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중국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완전히 딱 매달려가지고 뭐 발바닥이라도 하를 기세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걸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뭐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치명적으로 국가가 흔들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식량 준 것도 아니고 연료 기름은 좀 주는데 그냥 배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쩔쩔쩔쩔 줬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 안 줘도 돼라고 할 만큼만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서서 너 안 하면 이거 처벌할 거야. 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진핑의 상황이죠. 그리고 또 시진핑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또 열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중국한테는 재앙입니다. 북한이 붕괴돼서 그 많은 난민들이 중국 땅에 쓸어오고 그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뭐 최악의 경우 미군이 북한 땅 주둔한다 이러면 최악인데 그래서 시진핑 목표는 항상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알아서 좀 잘 살면 유지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바람인데 내가 돈 안 줘도 제가 저쪽 옆집까지 돈 얻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내 역할을 대신 러시아가 해주지 않습니까? 굳이 나쁘게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가 붙었다 해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뭐 침해되거나 러시아군이 설사 북한이 주둔한다 해도 그거는 중국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는데 통제 없이 붕괴됐다. 그래서 누구나 해외에 나갔는데 중국 건너가도 북송시켜도 처벌하지 않는 처벌할 데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누가 북한에 앉아 있습니까? 다 중국 나가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중국 거쳐서 뭐 동남아 갈 수도 있고 유럽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당연히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요원하겠죠. 거기 뭐 일자리 만들려면 공장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발전소 지어야지 철도 뭐 등 인프라들 다 깔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깔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또 개 중에는 북한은 어느 마을에 가도 다 무기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 좀 쥐고 들어가서 중국 가서 강도짓 하고 은행 털고 다시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도 꼭 있단 말이죠. 바다에 나가서 해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면 중국이 2년짜리 군대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국민은 우리가 5천년 역사에서 최강의 전투민족이라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10년씩 갔다 오고 여자도 절반씩 군대 갔다 오니까 전투민족, 전투난민이죠. 이런 최강의 전투난민들이 중국으로 쓸어 들어가서 강도짓 해내면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다 하면 당연히 중국군은 국경을 봉쇄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질서를 잡으려 할 겁니다. 근데 중국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하고 중국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거겠죠. 어느 지역 뭐 가령 청천강 이북 지역은 중국이 통제하고 평양 이남은 뭐 한국군이 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들어가서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한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북한을 타고 왔는 거 아니냐, 북한이 중국 사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북한 먹어서 중국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먹어서 내 것이 안 되면 중국이 굳이 그걸 소화 못 시키는데 먹어가지고 소화 못 시키면 체하죠. 왜 북한은 체하게 되냐? 일단 중국이라는 것 지금 서쪽에서도 독립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도 또 동부 서부 이게 소득 격차 때문에 불균형이 심각하고 어쨌든 공산당 통치가 지금 한계에 지금 다다라 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한민족이 남쪽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통일하겠다고 난리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압해야 되는데 진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면서 있으면 북한을 먹어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이 무슨 전략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납니까? 뭐 저 태평양 나가는 무슨 바다 통로를 연다고 하는데 통로는 훈춘에서 압록강만 좀 팔아도 중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굳이 뭐 라진 타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 질서 유지하고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먹어서 이 골치 아픈 놈 먹어서 내 것도 아닌데 타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될수록 질서만 안정되면 그냥 알아서 자치국가, 괴뢰국가 하나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게 중국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원조 조약은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의 유사시에 러시아 군대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저는 러시아는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푸틴도 바보입니까? 그 득이 없는데
또 자기 군 나가서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소련 때부터 믿으면 안 돼요. 대국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사인한 것은 그런 조약이 있어야 자기 군대 보내고 군대를 보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약을 맺은 것이지, 러시아가 푸틴이 얼마큼 또 살지 모르겠지만 푸틴 다음에 있는 지도자는 그걸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이제처럼 뭐 군대를 진주시키려는 의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러시아는 한반도에 욕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도 러시아는 만주가 필요했을 뿐이지 한반도는 저기 저 군항 하나 만들까 말까 고려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왜냐하면 득이 안 맞거든요. 그래 뭐 저기도 이제 자기들이 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도 이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거 얼지도 않아요. 뭐 군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 와서 러시아가 얻을 게 뭐냐 또 보게 되면 굳이 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걸 감안해서 군대 주둔시킬 이유가 있나? 군대 주둔시키면 미국하고 딱 맞서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러시아는 지금 급하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고, 굳이 뭐 나중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 통일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말로는 통일한다 하지만은 정작 통일하려고 하면 당장 지금 기겁해가지고 누군가 가령 내일 김정은 암살한다라는 정보가 국정원에 입수됐다.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 죽일 거예요. 이 한반도 이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로는 통일하지만 김정은 어느 개인이 들어가서 암살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뭐 법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쌈질하는 거 보면 북한 붕괴됐을 때도 지들끼리 그냥 쌈만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력이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직하냐? 믿음직하지도 않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존속해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만약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난민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국제 자금은 좀 민감하고 좀 불안한 지역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외국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이게 쫙 빠지게 되면 IMF 저리 가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고, IMF 때는 그래도 경제 구조 조정한 다음에 3, 4년 뒤에 또 외국 자본들이 돌아왔지만은 이 한반도의 불안은 언제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가 망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가 급작스럽게 성장해 왔던 이유도 분단 국가의 특수성,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이게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이만큼 발전된 것이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또 아주 기형적인 이상한 괴물이 돼버린 것이고, 그게 다 분단이 만든 건데, 분단이 없어졌다 그러면 성장 동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김정은이가 뭐 자기 땅 우리를 골치 안 아프고 잘 통치하고, 제일 중요한 왕래만 할 수 있다면 통일 못해서 우리가 불편한 거의 7, 80%는 해소될 겁니다. 뭐 금강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단 그 상황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한 50% 이상이 다 통일을 반대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뭐 사촌 정도만 떨어져도 서로 잘 얼굴 못 보고 사는데, 얼굴도 못 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나의 경제적 수준이 추락한다 그러면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통일은 내가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이상 죽는단 말이죠. 김정은 죽으면 후계자가 나오겠지만 그 후계자가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지 붕괴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당위성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또 통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부자가 된다.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뭐 창대하리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저 근거 없는, 우리가 창대할지 거지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통일 준비하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젠가 죽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통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대비 안 하면 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로, 보험에 드는 자세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 없이 통일을 맞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제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인터넷에서 주성아 TV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성아 TV는 안 와서 보는데 이렇게 다른 데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면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출연했습니다. 저희 오늘 한 얘기는 철저히 이제 사견이고 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너가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이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